네 이년, 그 열쇠를 당장 내놓거라. 치매 걸린 노인네가 무해라구리 감싸고 있는 게냐? 칼을 찬 사내들이 위협하는 그 순간에도 옥녀는 등 뒤로 두 팔을 벌려 시아버지를 가로막았답니다. 시아버지가 건네준 저 낡아 빠진 열쇠 하나에 무슨 비밀이 숨어 있기에 무장한 사내들이 한밤중에 들이닥친 것이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옛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조선 중엽 당쟁의 바람이 한양을 넘어 팔도 고을 구석구석까지 스며들던 시절이었습니다. 새벽닭이 울기도 전 하늘은 아직 먹물을 풀어놓은 듯 새카맸고 처마 끝에서는 지난밤 내린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요. 이른 봄이라 했지만 새벽 공기는 여전히 손등을 에일 듯 차가웠습니다. 옥녀는 얼어붙은 손으로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부싯돌을 부딪혔습니다. 젖은 장작이 좀처럼 불을 받지 않았습니다. 연기만 자욱하게 피어올라 눈물이 핑 돌았지요. 눈이 따갑고 목이 칼칼했어도 옥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산 지 어느덧 3년이 지났으니 그 정도 고단함이야 이미 살갑 깊이 배어든 지 오래였으니까요. 옥년의 치마는 무명배를 여러 번 기운 것이었습니다. 소매 끝이 닳아 실밥이 풀려 있었고 머리는 쪽을 쪘지만 비녀 하나 꽂을 형편이 못되어 나무 꼬챙이로 대신 고정해 놓았습니다. 그래도 옥년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지요. 무릎이 시리고 등이 뻐근해도 몸을 웅크리는 순간 이 집에서 스스로 작아지는 것 같아 옥녀는 절대로 구부정하게 앉지 않았습니다. 옥녀는 몰락한 현감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뜨고 집안이 기울어 빚더미에 앉자 오라비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옥녀는 홀로 남아 류씨 대감댁 맏며느리로 들어왔지요. 비단을 두른 가마를 타고 들어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집신 한 켤레에 낡은 옥색 치마 하나 달랑 걸치고 그것도 시집이라기보다는 팔려 들어오는 것에 가까운 혼례였습니다. 가마 안에서 옥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보이는 순간 이 집에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 같아서였지요. 남편 류성주는 그나마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수줍음이 많았지만 옥년이 부엌에서 혼자 울고 있으면 모른 척 슬그머니 다가와 군고구마를 쥐어주던 사람이었지요. 어느 겨울밤에는 옥년의 손이 너무 차갑다며 자신의 도포 소매 안에 넣어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그 온기가 얼마나 고마웠던지 옥년은 지금도 가끔 꿈속에서 그 온기를 느끼곤 했지요. 혼례 이듬해 봄에 옥년의 뱃속에 새 생명이 깃들었을 때 류성주는 밤새 잠도 못 자고 방안을 처성였습니다. 옥년이 그러지 말라 해도 이불을 여미고 미음을 끓이고 창호지에 뻥 뚫린 구멍을 손가락으로 막아가며 외풍을 막았지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그의 가을 역병이 고울을 휩쓸었고 류성주는 채 25도 되기 전에 눈을 감았습니다. 뱃속의 아이도 함께 데려갔습니다. 그 뒤로 옥년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돌아갈 친정도 기댈 자식도 손 내밀어 주란 사람도 남편을 보내던 날 옥년은 밤새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떨리는 입술을 틀어막고 흐느꼈습니다. 눈물이 다 마른 뒤에야 옥년은 생각했지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친정은 이미 없었습니다. 오라비들은 소식도 끊겼습니다. 그렇다고 이 집에 계속 있어도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막막함이 눈물보다 더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래도 옥년이 이 집을 떠나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류진사 때문이었지요. 류진사 어르신은 날마다 사랑채 마루 끝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혼자 무언가를 중얼중얼 웅얼거리다가 갑자기 껄껄 웃다가 또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밥상을 물리치며 엉엉 울기도 했지요. 마루 밑에서는 늘 쉰내와 먼지 냄새가 올라왔고 류진사의 도포는 이틀이 멀다 하고 죽을 흘려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류진사 어르신이 마누라 잃고 아들 잃더니 결국 정신줄을 놓아버렸구나. 저 집안도 이제 끝이로구나. 반만 축내는 저 어르신 때문에 멀쩡한 재산이 다 축나겠어. 사람들이 담장 너머로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옥녀는 그 수군거림을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도 억울한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류진사가 마냥 정신을 놓아버린 것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으니까요. 가끔 류진사의 눈빛이 아주 잠깐 섬광처럼 또렷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을 옥년만 알고 있었습니다. 시숙 류만석은 그 소문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아니, 달갑지 않다 못해 치가 떨렸지요. 류씨 집안의 실질적인 살림을 틀어주고 싶었던 류만석에게 정신 나간 아버지와 쓸모없는 과부 며느리는 눈엣가시 중에도 가장 굵은 눈엣가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봄볕이 기울어 사랑채 마당에 길게 그림자가 드리우던 참이었지요. 옥년이 류진사의 저녁 밥상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사랑채로 막 들어서는데 류만석이 마당 한가운데를 가로막고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떡 벌어진 사내였습니다. 눈빛이 날카롭기가 초겨울 서리빨 같았지요. 저 미친 노인네 밥은 내년이 챙기지 않아도 된다.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광에 가서 콩이나 골라라. 옥녀는 밥상을 고쳐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물러서지는 않았습니다. 아버님, 진짓대가 지났습니다. 먼저 올리고 나서 하겠습니다. 류만석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저 여인이 감히 하는 기색이 역력했지요. 잠시 옥년을 내려다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현이. 자기 신세가 어떤지는 알고 그러는 게냐? 이 집에서 내가 뭐라고 감히 나한테 대꾸를 해? 대꾸가 아니오라. 며느리 된 도리를 다하는 것이옵니다. 옥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데서 무언가가 불끈 치밀어 올랐지만 얼굴에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류만석이 씩 웃더니 비켜섰습니다. 그러나 등 뒤에다 대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미친 노인네랑 둘이 잘 살아보시든가. 어디 두고 보지. 옥년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사랑채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조용히 숨을 내뱉었습니다. 저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쓰리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요.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러나 내색하는 순간 이 집에서 버텨낼 기운이 모두 빠져나갈 것 같아서 옥년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아버님, 진지 드세요. 옥년이 밥상을 류진사 앞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사랑채 안에는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한지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류진사는 마루 끝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며 무어라 중얼거리고 있었지요. 저녁 햇살이 창호지를 비스듬히 뚫고 들어와 류진사의 흰 머리카락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 속에서 류진사는 몹시 쓸쓸해 보였습니다. 늙고 지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쓸쓸함이었지요. 옥년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번 떠서 온도를 확인하고 천천히 류진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뜨겁지 않습니다. 드셔보세요. 류진사가 밥을 한 숟갈 입에 넣었습니다. 우물우물 씹다가 또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나리가 다 알고 계셔. 그 밤에 다 보았어. 아무도 모른단 말이야. 옥년은 손을 멈추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조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 중얼거림을 그냥 흘려들었지만 옥년은 달랐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 말들이 마냥 헛소리로만 들리지 않았으니까요. 아버님, 옥년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그 밤이 어떤 밤이옵니까? 류진사가 멈칫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껄껄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모르면 몰라야 해. 알면 위험해. 위험하다고. 그러고는 다시 먼 산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옥년은 잠시 류진사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렇게 허허롭게 웃는 얼굴 뒤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옥년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류진사가 갑자기 옥년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까까지 허공을 헤매던 손이 맞나 싶을 만큼 단단한 힘이었습니다. 옥년이 놀라 고개를 드는 순간 류진사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지요. 흐리멍덩하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또렷하고 무언가를 오래오래 참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옥년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류진사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손바닥만 한 낡은 쇠 열쇠였습니다. 녹이 슬고 때가 끼어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물건이었지요. 쇠 냄새와 오래된 땀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왔습니다. 류진사가 그것을 옥년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덮어 꼭 쥐게 했지요. 잃어버리면 안 돼. 절대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단호했습니다. 아버님, 이것이 무엇이옵니까? 어디에 쓰는 열쇠이옵니까? 류진사가 옥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 두려움과 간절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긴 세월을 혼자 짊어지고 살아온 사람의 무게가 느껴졌지요. 때가 되면 안다. 그때까지 절대로 내놓으면 안 돼. 알겠느냐? 예, 아버님. 제가 지키겠습니다. 옥년이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류진사의 눈에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안도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스르르 꺼지더니 류진사의 눈빛이 다시 풀렸습니다. 아까의 또렷함이 안개처럼 거쳐나가고 류진사는 다시 허공을 향해 실실 웃기 시작했지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옥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손바닥 위에 열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녹슨 쇠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 깊이 파고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요. 그러나 이 차갑고 묵직한 것이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무엇이라는 것만은 뼛속 깊이 느껴졌습니다. 옥년은 천천히 그 열쇠를 치마 깊숙이 품었습니다. 그날부터 옥년은 그것을 잠들 때도 몸에서 떼어내지 않았습니다. 한겨울 냉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운 밤에도, 이른 새벽 부엌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은 새벽에도 그 열쇠는 언제나 옥년의 가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옥년이 열쇠를 품에 넣던 그날 밤 이후로 이 집에는 낯선 기운이 돌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새벽 이슬이 처마 끝에서 뚝뚝 떨어지는 소리인가도 싶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잠결에 깨어보니 사랑채 쪽에서 낮게 깔리는 사내 목소리가 흘러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옥년은 숨을 죽이고 귀를 세웠습니다. 봄밤이라 했지만 공기는 여전히 서늘했고 창호지 너머로 스며드는 달빛만이 방 안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지요. 형님, 때가 왔습니다. 저 어르신을 이 집에 두면 형님도 온전치 못합니다. 류만석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단단하고 조심스러웠지요. 그 옆에서 처음 듣는 낯선 목소리가 응수했습니다. 역적과 한 지붕 아래 산 죄로 형님 재산까지 몰수당하기 전에 제가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저도 아시다시피 빈손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옥년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역적이라는 말이 귀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저 낯선 사내가 누구인지, 무슨 연유로 한밤중에 류만석과 밀담을 나누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저 대화가 시아버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옥년은 소리 없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문 틈으로 마당을 내다보니 달빛도 희미한 어두운 마당에 류만석 곁에 선 사내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허리에 칼집을 찬 것이 한눈에도 예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옥년은 치마를 꼭 쥐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튀어오르는 것 같았지요. 품속의 열쇠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옥년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사내의 이름은 이포교였습니다. 겉으로는 인근 고을 포교 행세를 하는 자였으나 실상은 영모의 가담한 대신의 밀정이었지요.
류진사가 그 영모 현장을 목격했다는 것을 알고 류진사를 제거하기 위해 류씨 집안에 발을 들인 자였습니다. 류만석의 탐욕을 이용하면 어렵지 않겠다 싶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계산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저녁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던 참이었습니다. 봄볕이 기울어 사랑채 마당에 길게 그림자가 들이우던 참이었지요. 옥년이 류진사의 저녁 밥상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사랑채로 향하는데 류만석이 마당 한복판에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 단단히 결심을 한 사람의 굳은 빛이 역력했습니다. 그 옆에 이포교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는데 옥년을 내려다보는 눈빛이 차갑기가 칼날 같았습니다. 밥상 내려놓거라. 류만석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아직 아버님 진지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내려놓으라 했다. 옥년은 밥상을 마당 한켠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얼굴에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류만석이 옥년을 내려다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로 너와 아버지는 이 집에서 나가거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옥년의 귓속이 멍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가라니. 어디로 나가라는 것인지. 한겨울 문턱에 접어든 이 계절에 갈 곳도 없는 어르신을 모시고 어디로 가란 말인지. 옥년은 숨을 한번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내쫓으시는 것입니까? 이유는 묻지 마라. 아버지가 이 집에 있으면 우리 집안이 역적으로 몰린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포교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지요. 과부가 된 며느리는 어차피 이 집에 있을 명분이 없소. 어르신을 모시고 나가면 그것이 서로 편한 일이요. 옥년은 이포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어젯밤 류만석과 밀담을 나누던 자라는 것을 옥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른 척했습니다. 지금 맞서봐야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을 뼛속 깊이 느꼈으니까요. 옥년은 시선을 거두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고 온 진지라도 드시게 하고 나가겠습니다. 류만석이 피식 웃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나가거라. 그것이 내가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인정이다. 옥년은 마당에 내려놓았던 밥상을 다시 들고 사랑채 문을 열었습니다. 류진사는 여느 때처럼 마루 끝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문은 햇살이 창호지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와 류진사의 흰 머리 위에 내려앉아 있었지요. 옥년은 류진사 앞에 조심스레 밥상을 펼쳤습니다. 이 집에서 드리는 마지막 진지였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옥년은 숟가락을 들어 국물 온도를 확인하고 천천히 류진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버님 드세요. 오늘 진지는 꼭 다 드셔야 합니다. 류진사가 옥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눈빛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말없이 숟가락을 들더니 한 숟갈, 또 한 숟갈, 평소보다 천천히 그러나 끝까지 밥을 드셨습니다. 옥년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밥상을 다 비우고 나서였습니다. 옥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오늘 이 집을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류진사가 한참을 옥년을 바라보았습니다. 놀란 기색도 두려워하는 기색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슬프지도 두렵지도 않은 오히려 무언가를 오래 기다려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옥년은 그것이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대체 이 어르신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신 것인가? 그 물음이 가슴속에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옥년은 보따리 하나를 쌌습니다. 남편이 남긴 도포 한 벌, 류진사의 소못 2겹, 된장 한 보시기, 그리고 치마 깊숙이 품어둔 그 낡은 쇠열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돌아보니 3년을 살아온 집인데 짐이라 할 것이 이리도 없다는 것이 서러웠습니다. 부엌 아궁이 앞에서 수없이 흘렸던 땀이며 마당에서 무릎이 닳도록 절을 올렸던 기억이며
남편 제삿날 밤새 혼자 음식을 장만하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해가 지자마자 바람이 거세졌습니다. 한겨울 문턱의 바람이었습니다. 살을 애는 정도가 아니라 뼛속까지 파고드는 바람이었지요. 옥녀는 류진사의 팔을 꼭 붙들고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류진사의 발걸음이 느렸습니다. 돌부리에 걸려 비틀거릴 때마다 옥년이 허리를 잡아 부축했습니다. 집신 바닥으로 차가운 흙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손끝이 곱아 감각이 없어졌지요. 그래도 옥년은 류진사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조금만요. 류진사는 대답 대신 옥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오랜 세월 혼자 짊어온 무게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요. 옥년은 더 단단히 류진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어르신 하나만 지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옥년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강가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강바람이 정면으로 몰아쳤습니다. 억새가 우수수 쓰러질 만큼 거센 바람이었지요. 강물은 군데군데 얼어붙어 있었고 그 위로 달빛이 차갑게 깔려 있었습니다. 비린내 섞인 강바람이 코를 찔렀습니다. 옥년은 강가를 따라 걷다가 낡은 창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나루터에 딸린 허름한 창고였습니다. 문짝이 반쯤 떨어져 나가 있었고 안에는 썩은 나무 냄새와 흙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 거센 강바람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옥년은 류진사를 창고 안가장 깊숙한 곳에 앉혔습니다. 보따리에서 속옷을 꺼내 류진사의 어깨에 두르고 남편의 도포를 그 위에 다시 한번 겹쳐 덮었습니다. 옥년 자신은 얇은 무명 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였습니다. 강바람이 틈새로 스며들어 어깨가 파르르 떨렸지만 옥년은 그것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따뜻하십니까? 류진사가 옥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들어 옥년의 볼을 한번 어루만졌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 손길이 어찌나 조심스럽고 따뜻하던지 옥년은 그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서러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손 하나가, 이 손길 하나가 지금 이 순간 옥년에게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3년을 이 집에서 버텨온 것이 이 손길 하나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였습니다.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럿이었지요. 마른 풀을 밟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옥년은 본능적으로 류진사를 창고 구석으로 밀어넣고 입구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두 발은 땅에 단단히 붙였습니다. 무명 저고리 하나만 걸친 어깨가 떨렸지만 그것이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옥년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문짝이 벌컥 열렸습니다. 횃불을 든 사내 둘이 들이닥쳤습니다. 불빛이 창고 안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어서 그 어르신을 내놓거라. 내 아버님이십니다. 무슨 일로 이러시오. 시끄럽다. 비키지 않으면 내년도 함께 잡아간다. 사내 하나가 옥년의 팔을 낚아채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멈추거라. 어둠 속에서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내들이 굳었습니다. 횃불박 어둠 속에서 홀로 선 나그네 하나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허름한 삿갓을 눌러쓰고 낡은 도포를 걸쳤지만 걸음거리며 눈빛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사내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슬금슬금 물러섰습니다. 그리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나그네가 옥년 앞에 섰습니다. 삿갓 아래로 보이는 눈빛이 형형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고맙습니다. 대체 저자들은 누구이옵니까? 나그네는 대답 대신 창고 안 류진사를 한번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놀람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었지요. 그리고 나그네는 옥년에게로 시선을 돌리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어르신을 절대로 혼자 두지 마십시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나그네는 그 말 한마디만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옥녀는 그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인지, 왜 자신들을 도운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 눈빛만은 예사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는 것을 옥녀는 뼛속으로 느꼈습니다. 옥녀는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류진사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옥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옥녀는 류진사 곁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강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옥녀는 류진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 괜찮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류진사가 옥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그 말이 칭찬인지 혼잣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옥년은 그 말이 이상하게도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 밤 강가 낡은 창고에서 옥년과 류진사의 긴 도피 생활이 시작되었답니다. 그렇게 강가 창고에서의 첫 밤이 지나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옥년은 눈을 뜨자마자 류진사의 얼굴부터 살폈습니다. 한겨울 강바람을 온몸으로 맞고 하룻밤을 버텼으니 혹여 몸이 상하지는 않으셨을까 걱정이 앞섰지요. 창고 안은 밤새 스며든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멍석 위에 앉아 자고 나니 옥년의 등이 뻐근하고 무릎이 시렸지만 그런 것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류진사는 옥년이 덮어들인 도포를 가슴께까지 끌어올린 채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옥년은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그러나 안도도 잠시였습니다. 당장 오늘 끼니를 어찌할 것인지, 이 허름한 창고를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 것인지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보따리 안에 든 된장 한 보시기가 전부였습니다. 쌀 한 톨도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며칠이나 버틸 수 있겠는가 싶으니 가슴이 막막하기가 앞이 캄캄한 것 같았지요. 옥년은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두렵다고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 어르신을 모시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 그것 하나가 옥년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었습니다. 옥년은 입술을 꾹 다물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류진사가 깨어나기 전에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옥년은 보따리 속 남편의 도포를 꺼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물건이었습니다.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이미 남편의 체취는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그래도 옥년은 눈을 감고 잠시 그대로 있었습니다. 류성준,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지금 이 꼴을 보았겠느냐?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지만 옥년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지금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도포를 류진사의 덮개로 써야 했기에 팔 수는 없었습니다. 옥년은 그것을 조심스레 다시 접어 보따리에 넣었습니다. 창고 구석을 둘러보니 낡은 가만이 두 장이 처박혀 있었습니다. 옥년은 그것을 집어들고 창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강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아직 해가 채 오르지 않아 강물 위로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발밑으로 서리가 내린 풀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옥년은 두 손을 호흡 불며 나루터 우물가를 향해 걸었습니다. 우물가에는 이른 아침부터 안악들이 모여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빨래방망이 두드리는 소리와 안악들의 수다 소리가 강가에 울려 퍼졌지요. 비린내와 된장 냄새가 뒤섞인 강가의 아침이었습니다. 안악들의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옥년은 그 사이에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청해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나 이 두근거림이 창피함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혹시 삭바느질 맡겨주실 분 안 계십니까? 솜씨는 자신 있습니다. 빨래를 하던 안악 하나가 손을 멈추고
옥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무명 저고리의 기운 자국이 여럿인 치마, 나무 꼬챙이로 고정한 쪽머리, 행색이 남루하기 짝이 없었지요. 어디서 온 사람이요? 여기서 보던 얼굴이 아닌데. 예, 사정이 있어 강가 창고에 잠시 머물고 있습니다. 늙으신 아버님을 모시고 있어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안악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강가 창고에 산다는 말에 측은한 기색이 돌기도 하고 의심하는 눈빛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중 나이 지긋한 안악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허리가 굵고 목소리가 걸걸한 안악이었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마침 명절 옷을 맡길 때를 찾고 있었는데 솜씨가 어느 정도요? 옥년은 잠시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허허, 자신은 있구먼. 그럼 이 적삼부터 시작해 보시오. 솔기가 바르면 더 맡기리다. 안악이 무명 적삼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옥년은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꾹 눌렀습니다. 고맙다는 말보다 솜씨로 보여드리는 것이 낫겠다 싶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옥년의 손에서 바늘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바느질을 시작했고 류진사가 잠든 밤에도 창고 틈새로 스며드는 달빛 아래서 실을 꿰었습니다. 손끝이 바늘에 찔려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실을 꿰는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올라 굽히면 쑤셨지요.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 실을 꿰다 그대로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옥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바늘 한 땀 한 땀이 류진사의 하루치 밥이 되는 것이니까요. 사흘 만에 적삼 하나를 완성해 건네자 안악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감탄했습니다. 솔기 하나가 삐뚤지 않구려. 이 솜씨면 고을 안에서도 손꼽히겠소.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니오. 내 평생 이런 바느질은 처음 보오. 대체 어디서 배웠소? 친정어머니께 배웠습니다. 옥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친정어머니. 그 말을 입에 올리는 순간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지금 이 꼴을 보시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을까. 그러나 그 생각도 잠시였습니다. 옥년은 안악이 내미는 다음 옷감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그 소문이 나루터를 따라 퍼졌습니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어 삭바느질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지요. 옥년은 번 돈으로 콩을 사된장을 담갔습니다. 친정어머니에게 배운 솜씨였지요. 콩을 씻고 메주를 쓰고 항아리에 소금물을 맞추는 손길이 익숙하고도 능숙했습니다. 장독을 햇살 좋은 창고 앞마당에 내놓으니 된장이 잘 익어갔습니다. 잘 익은 된장과 간장을 장에 내다 팔기 시작하자 창고 안에 조금씩 온기가 생겨났습니다. 된장 항아리가 하나 둘 늘어가는 것을 바라볼 때면 옥년은 이 삶이 꿈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쫓겨나던 그날 밤이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두 발로 서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지요. 그러는 동안 류진사는 창고 안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여전히 혼자 중얼거리고 혼자 웃고 혼자 울었습니다. 창고 앞마당에 내놓은 장독 곁에 앉아 먼 강물을 하염없이 바라보기도 했지요. 강바람이 불어와 류진사의 흰 머리카락을 흩어놓을 때면 그 모습이 어찌나 쓸쓸해 보이던지 옥년은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저 어르신 가슴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쌓여 있을까? 얼마나 오랜 세월을 저 무게를 혼자 짊어오셨을까?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옥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옥년이 돌아오는 발소리가 들리면 류진사는 반드시 창고 입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옥년이 들어서는 순간 류진사의 얼굴에 스치는 그 표정이 옥년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기다렸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걱정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헛것을 보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봄이 접어들어 강가에 개구리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습니다. 옥년이 장에서 돌아와 된장국을 끓이는데
류진사가 창고 흙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옥녀는 냄비를 내려놓고 다가가 몸을 숙여 들여다보았습니다. 흙바닥에 또렷하게 새겨진 글자였습니다. 문갑대가 되면 열어라. 옥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열쇠를 품에 넣던 날부터 그 열쇠가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궁금했지만 차마 물을 수 없었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문갑이라 하시니 대체 그 문갑이 어디에 있다는 것인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는 것인지, 옥년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님, 옥년이 조심스럽게 류진사의 팔을 짚었습니다. 류진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갑이 어디에 있사옵니까? 어디서 찾아야 하옵니까? 류진사가 손가락 쓰기를 멈추고 옥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잠깐,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또렷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알고 있어. 그놈들도 알고 있어. 그래서 위험해. 어떤 놈들이옵니까, 아버님? 류진사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했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눈빛이 다시 흐려졌습니다. 안개가 거치듯 또렷함이 사라지고 류진사는 다시 실실 웃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치 방금 전 일이 없었던 듯이 옥년은 한참을 흙바닥의 글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문가, 때가 되면 열어라. 그 두 마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옥년은 품속의 열쇠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바닥에 와닿았습니다. 이것이 그 문갑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옥년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문갑이 어디에 있는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알게 되는 순간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류진사의 말대로 그놈들도 알고 있다면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옥년도 위험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었으니까요. 그래도 옥년은 열쇠를 놓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안다고 하셨으니 기다려야 할 것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바람이 강가를 따라 불어오고 버들가지가 연두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강가 어딘가에서 꽃 냄새가 실려왔는데 아직 어디에서 피어나는 꽃인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냄새만으로도 겨울이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옥년의 된장과 간장 솜씨가 고을에 입소문이 났습니다. 장날이면 옥년의 자리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섰지요. 이 집 된장은 색이 곱고 맛이 깊다더라. 저 과부 안악이 담근 간장은 묵은지와 함께 먹으면 그만이라더라. 말이 말을 낳아 먼 마을에서도 찾아오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옥년은 번 돈으로 창고 문짝을 고쳤습니다. 바닥에 멍석을 새로 깔고 깨진 항아리 대신 성한 것으로 바꾸었지요. 류진사가 앉는 자리에는 짚을 두툼하게 깔아 바닥의 냉기를 막았습니다. 작은 것들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것이 옥년에게는 작은 기쁨이었지요. 쫓겨나던 그 밤의 서러움이 이 작은 기쁨들 앞에서 조금씩 옅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낯선 사내 하나와 마주쳤습니다. 허름한 차림이었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 사내였지요. 장터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었지만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사내가 옥년의 된장 항아리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된장 한 보시기 살 수 있겠소? 그러시지요. 한 보시기에 엽전 두 잎이옵니다. 옥년이 된장을 덜어 건네는데 사내가 돈을 건네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강가에 머무는 과부라 들었소. 혼자 늙은 어르신을 모신다 하던데 조심하시오. 요즘 이 나루터 근방에 수상한 자들이 돌아다닌다 하오. 옥년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수상한 자들이라 하시면 낮에는 장꾼처럼 돌아다니고 밤에는 강가 쪽으로 내려온다 하오. 뭔가를 찾는 눈치라더이다. 옥년은 사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인지 왜 이 말을 자신에게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이 거짓을 담고 있지 않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지요. 고맙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사내는 이미 장터 사람들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옥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장터를 둘러보았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웃고 떠들고 흥정하는 사람들 사이에 수상한 자가 섞여 있다 해도 알아볼 도리가 없었지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들이 찾는 것이 무엇인지 옥녀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품속의 열쇠가 갑자기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옥녀는 발걸음을 재촉해 창고로 돌아왔습니다. 류진사는 여전히 멍석 위에 앉아 먼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류진사의 어깨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평온해 보였지만 지금 이 평온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요. 옥녀는 그 곁에 앉아 품속의 열쇠를 꺼내 들었습니다. 녹슨 쇠 열쇠. 이 작은 것 하나가 왜 저리도 많은 사람들의 눈을 끄는 것인지, 이것이 대체 무슨 비밀을 품고 있기에 칼을 찬 사내들이 한밤중에 들이닥치고 낯선 나그네가 조심하라는 말을 건네는 것인지 옥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다고 해서 손에서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님, 류진사가 옥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눈빛이 맑았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지킵니다. 아버님도 이 열쇠도. 류진사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오늘은 그 웃음이 허허롭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기다려온 말을 들은 사람의 웃음 같았지요. 그 웃음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옥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물이 유유히 흘렀습니다. 버들가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 평온한 풍경 뒤에 무언가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옥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봄이 깊어지던 어느 날부터였습니다. 강가 나루터에 낯선 자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장꾼인가 싶었지요. 삿갓을 눌러쓰고 등짐을 진 채 장터를 어슬렁거렸으니까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흥정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물건을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오가며 두리번거렸습니다. 누군가를 찾는 눈빛이었지요. 옥녀는 장날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처음 집을 나오던 날 낯선 사내가 건넨 말이 떠올랐습니다. 수상한 자들이 나루터 근방을 돌아다닌다고 했던 그 말이. 옥녀는 장날 이후로 부쩍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창고 문을 열어두지 않았습니다. 류진사가 바깥에 나앉아 강물을 바라보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장에 나갈 때는 이웃 안악에게 부탁해 류진사 곁에 잠깐 머물러 달라 했지요. 그 안악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일 있소? 요즘 부쩍 얼굴빛이 안 좋아 보이던데. 아닙니다. 아버님이 요즘 몸이 편치 않으셔서요. 옥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이 얼마나 억지였는지는 옥년 자신이 가장 잘 알았습니다. 장에 나가서도 물건을 파는 내내 눈이 자꾸 사람들 사이를 훑었습니다. 저 사람은 어제도 보던 얼굴인가? 저 삿갓 쓴 자는 왜 저기 서 있는가? 의심이 의심을 낳으니 온종일 등줄기가 오싹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반드시 한번 돌아 다른 길로 왔습니다. 누군가 뒤를 밟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류진사가 잠든 후였습니다. 옥녀는 촛불 하나 켜지 않은 어둠 속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달빛만으로는 바늘기가 잘 보이지 않아 실을 꿰는데 한참이 걸렸지요. 손가락 끝이 쑤셨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일 장에 내다 팔 간장을 담글 항아리를 새로 사야 했고 류진사의 집신도 바닥이 닳아 새 것으로 바꿔야 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풀을 밟는 소리가 창고 주변을 빙 돌아가는 것 같았지요. 옥녀는 바늘을 내려놓고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발소리는 한 바퀴를 돌고 나서 멀어졌습니다. 사라진 것인지 멀리서 지켜보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옥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새벽닭이 울고 나서야 겨우 눈꺼풀이 무거워졌지만 잠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류진사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이 어르신을 지키겠다 다짐했는데 지키는 것이 이토록 버거운 일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버겁다고 내려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짐이란 버거울 때 지키는 것이 다짐이었으니까요. 한편 그 무렵 류씨 대감댁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포교가 류만석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랑채에 들어앉아 차를 홀짝이며 류만석에게 속삭였지요. 류만석은 처음에는 팔짱을 끼고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포교의 말이 길어질수록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형님, 그 열쇠 말씀입니다. 열쇠? 무슨 열쇠 말이냐? 류진사 어르신이 늘 품에 품고 다니던 그 낡은 쇠 열쇠 말씀입니다. 어르신이 내쫓길 때 며느리가 챙겨나갔을 것입니다. 류만석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뭐가 어쨌다는 게냐? 이포교가 목소리를 더욱 낮추었습니다. 그 열쇠로 열리는 문갑이 있습니다. 그 문갑 안에 조정을 뒤흔들 수 있는 문서가 들어 있습니다. 영모에 가담한 대신들의 이름과 수결이 적힌 혈서 문서입니다. 류만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것을 왜 내게 말하는 것이냐? 형님이 그것을 먼저 손에 넣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조정에 바치면 형님은 1등 공신이 되는 것이지요. 재산은 물론이고 벼슬까지 형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습니다. 류만석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류만석의 눈빛이 그 햇살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이미 마음이 움직인 것이었지요. 그 문갑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느냐? 이포교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지금 제가 하는 일입니다. 조만간 알아낼 것입니다. 그때 형님과 함께 움직이면 됩니다. 류만석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가 끄덕이는 순간 옥령과 류진사에게 들이오는 그림자가 한 뼘 더 짙어졌습니다. 막내는 류씨 대감댁에서 오래 일하다 쫓겨난 늙은 여종이었습니다. 옥년이 강가 창고에 자리를 잡은 뒤 가장 먼저 찾아와 도움의 손을 내밀었던 사람이었지요. 나이가 지긋하고 허리가 굽었지만 눈치가 빠르고 발이 부지런했습니다. 옥년이 장에 나가는 날이면 류진사 곁에 머물렀고 옥년이 바느질에 지쳐 쓰러질 것 같은 날이면 된장국을 끓여들고 창고를 찾았습니다. 옥년에게 막내는 이 강가에서 만난 가장 고마운 사람이었지요. 막내에게는 손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10서너 살쯤 된 아이였습니다. 막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아끼는 아이였지요. 그 손녀가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았습니다. 막내는 처음에는 이웃집에 놀러 갔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막내의 얼굴이 눈에 띄게 초췌해졌습니다. 막내야, 손녀는 어디 갔느냐? 요즘 통 보이지 않던데. 옥년이 물었을 때 막내는 눈을 피했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 모습이 이상했지만 옥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말 못할 사정이 있는 법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한낮이었습니다. 봄볕이 강가를 따뜻하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류진사가 창고 앞마당에 나앉아 장독 곁에서 햇볕을 쬐고 있었고 옥년은 그 옆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지요. 된장 냄새가 봄바람에 실려왔습니다. 강물 소리가 졸졸 들렸습니다. 잠깐이나마 평온한 오후였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헐레벌떡 달려오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가까워질수록 그것이 막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허리가 굽은 노파가 저리도 빠르게 달려오는 것을 보는 순간 옥년은 바느질감을 내던지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막내야, 무슨 일이냐? 막내가 옥년 앞에 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숨이 차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눈물이 줄줄 흘렀지요. 옥년은 막내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막내야, 진정하고 말해봐라. 무슨 일이냐? 막내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씨, 죄송합니다. 소인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이냐? 손녀가 잡혀 있습니다. 이포교 그자가 손녀를 잡아두고는 소인한테 아씨 창고 위치를 대라 협박했습니다. 소인이 버티고 버텼는데 손녀가 울고 있는 걸 보니 그만 말하고 말았습니다. 막내가 이마를 땅에 찌으며 오열했습니다. 아씨,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알려드리지 않으면 아씨가 더 위험해질 것 같아서 그자들이 오늘 밤 이쪽으로 온다 합니다. 류만석 서방님도 함께 온다 했습니다. 옥년의 등이 싸늘해졌습니다. 류만석까지 이포교의 꿰매 넘어간 것이었지요. 그 두 사람이 합세했다는 것은 오늘 밤이 예사로운 밤이 아니라는 것을 뜻했습니다. 옥년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뒤에서 더 단단한 무언가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버텨온 것이 아닌가. 이 순간을 위해 열쇠를 지켜온 것이 아닌가. 옥년은 눈을 떴습니다. 막내야, 고개 들어라. 막내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손녀를 지키려 한 것인데 어찌 잘못이라 하겠느냐. 아씨, 손녀는 내가 말을 해줬으니 풀려났겠지? 막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지금 와서 알려주었으니 나는 살 길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이 더 중하다. 옥년은 막내의 손을 잠깐 꼭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류진사에게로 돌아섰습니다. 류진사는 장독 곁에 앉아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오늘따라 또렷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아버님, 지금 당장 떠나야 합니다. 걸으실 수 있으십니까? 류진사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발로 단단히 땅을 딛는 것이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었지요. 옥년은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된장 한 보시기, 바느질 도구, 류진사의 속옷, 그리고 품속의 열쇠, 항아리며 멍석이며 그동안 하나하나 마련해온 살림들은 두고 가야 했습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는 순간 가슴이 쓰렸습니다. 바늘 한 땀 한 땀으로 만들어온 살림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막내가 길을 안내했습니다. 강 상류 쪽으로 한 10경쯤 오르면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잘 찾지 않는 곳입니다. 셋은 강가를 따라 빠르게 걸었습니다. 류진사의 발걸음이 느렸습니다. 옥년이 팔을 부축했습니다. 길이 점점 좁아지고 풀이 무성해졌습니다. 봄풀 냄새가 코를 찔렀고 발밑으로 이슬에 젖은 풀이 미끄러웠습니다. 류진사가 비틀거릴 때마다 옥년이 허리를 감싸잡았습니다. 아버님, 조금만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류진사가 힘겹게 발을 옮기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묵묵함이 옥년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이 어르신이 얼마나 오랜 세월을 저리도 묵묵히 견뎌오셨을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지만 옥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폐가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해가 기울어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지요. 폐가는 지붕이 반쯤 내려앉고 담장이 허물어진 집이었습니다. 안에는 먼지 냄새와 썩은 나무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사방이 나무로 둘러싸여 있어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옥년은 류진사를 가장 안쪽 방에 모셨습니다. 속옷을 꺼내 어깨에 둘렀습니다. 막내야, 고맙다. 어서 내려가거라.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알려지면 위험하다. 막내가 옥년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씨, 소인이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됐다. 살아서 다시 보자. 막내가 손을 놓고 돌아섰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옥년은 막내가 산길을 내려가는 것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류진사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옥년은 그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허물어진 담장 사이로 스며들었지요. 그때 류진사가 옥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옥년은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어르신의 입에서 처음 듣는 또렷한 말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옥년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류진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버님, 미안하다 하지 마십시오. 제가 있지 않습니까? 류진사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가에 무언가가 맺혔다가 스르르 흘렀습니다. 옥년은 그것을 못 본 척했습니다. 그 눈물을 보는 것이 류진사에게 더 민망한 일일 것 같았으니까요. 어둠이 산을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폐가 안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저 아래 강가에서는 지금쯤 이포교와 류만석의 일당이 빈 창고를 발견하고 이를 갈고 있을 터였습니다. 그러나 옥년은 지금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류진사의 손이 자신의 손 안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면 내일을 생각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어둠이 산을 완전히 뒤덮고 나서도 옥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허물어진 지붕 틈새로 별빛이 듬성듬성 새어 들어왔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낡은 석가래가 삐걱거렸고 담장 너머에서 부엉이 소리가 간간히 들렸지요. 류진사는 속옷을 덮은 채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옥년은 그 옆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어둠 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포교가 올 것이었습니다. 류만석도 함께 올 것이었습니다. 빈 창고를 발견했을 테니 지금쯤 이를 갈며 행방을 추적하고 있을 터였지요. 막내가 폐가 위치를 발설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아니, 막내는 손녀를 지키느라 이미 한 번 어쩔 수 없이 입을 열었으니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옥년은 품속의 열쇠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이 어르신과 이 열쇠만 지키면 됩니다. 옥년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가까워지던 때였습니다. 산 아래에서 횃불빛이 일렁이는 것이 허물어진 담장 틈새로 보였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럿이었지요. 그 빛이 천천히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옥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발이 굳어버리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옥년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지 않았습니다. 몸을 낮추어 류진사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류진사의 눈이 떠졌습니다. 오늘 밤은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그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아버님, 저 뒤쪽 깊숙이 들어가 계십시오. 소리내지 마십시오. 류진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년의 손을 한번 꼭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몸을 일으켜 폐가 안쪽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옥년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저 어르신이 저렇게 또렷할 때 언제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치매인 척, 헛것을 보는 척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저리도 단단하신 분이었으니까요. 옥년은 폐가 입구 앞에 섰습니다. 두 발을 땅에 단단히 붙였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횃불빛이 폐가를 에워쌌습니다. 이포교가 앞장서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칼을 찬 산의 예닐곱이 따랐습니다. 류만석이 그 옆에 섰습니다. 평소의 거만한 기색은 어디로 갔는지 얼굴에 탐욕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횃불빛이 옥년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이포교가 옥년을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소. 역시 영리한 분이구려. 옥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알다시피 길게 끌 생각은 없소. 그 열쇠를 내놓으시오. 그러면 어르신도 당신도 오늘 밤 무사히 넘어갈 수 있소. 무슨 열쇠 말씀이십니까? 이포교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차갑던지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시침이 떼실 필요 없소. 류진사 어르신이 늘 품에 품고 다니던 그 낡은 쇠 열쇠. 내쫓길 때 당신이 챙겨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 류만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억지로 단단하게 다잡은 것이 역력했습니다. 옳게 쓸데없이 버티지 마라. 열쇠 하나 내놓는 것이 뭐가 어렵다고. 그것만 내놓으면 우리가 해코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옥녀는 류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을 한 집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눈엣 가시라 구박하고 내쫓기도 했지만 그래도 같은 지붕 아래 살았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저 눈빛은 옥녀는 그 눈빛 속에서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탐욕 앞에서 사람이 저리도 변할 수 있는 것인가 싶어 서럽다기보다 그저 씁쓸했습니다. 열쇠는 드릴 수 없습니다. 이포교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내놓지 않겠다는 것이요? 아버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아버님이 직접 달라 하시기 전에는 드릴 수 없습니다. 이포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 신호에 사내 둘이 옥년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옥년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내 하나가 옥년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팔이 비틀리며 어깨가 아팠습니다. 그래도 옥년은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품을 뒤져라. 사내들이 옥년의 치마와 저고리를 거칠게 더듬었습니다. 옥년은 눈을 감았습니다. 분한 마음이 온몸을 떨게 했습니다. 그러나 몸을 비틀거나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하는 순간 류진사가 숨어있는 곳을 들킬 수도 있었으니까요. 치마 깊숙한 곳에서 낡은 쇠 열쇠가 나왔습니다. 사내가 그것을 이포교에게 건넸습니다. 이포교가 열쇠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지요. 이것이로구나. 류만석이 옆에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게 정말 그 열쇠가 맞소? 맞소. 분명하오. 이포교가 사내들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르신을 찾아라. 이 집 안에 있을 것이다. 사내들이 폐가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옥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가 폐가 안을 쿵쿵 울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횃불이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있소. 여기 있소. 사내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곧이어 류진사가 두 사내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끌려 나왔습니다. 류진사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두 발로 땅을 딛고 걸었지만 잡힌 팔에서 빠져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놀랍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아버님. 옥년이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다른 사내가 옥년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꼼짝 마라. 이포교가 류진사 앞에 섰습니다. 어르신, 오래 찾았습니다. 이제 그만 끝냅시다. 문갑이 어디 있소? 류진사가 이포교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더니 실실 웃기 시작했습니다. 헛것을 보는 사람의 웃음이었지요. 저 어르신 또 저 모양이요. 어디 보자. 이포교가 폐가 안을 직접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들이 벽을 두드리고 바닥을 파헤쳤습니다. 먼지가 자욱하게 일었습니다. 썩은 나무 냄새와 흙 냄새가 뒤섞였지요. 한참을 뒤지던 사내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여기 바닥 밑에 뭔가 있소. 마루 아래 땅속에 기름종이로 꼼꼼히 쌓인 작은 철제 문갑 하나가 박혀 있었습니다. 녹이 슬었지만 단단했습니다. 이포교가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류진사가 이 폐가에 미리 숨겨두었던 것이었지요. 언젠가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이었습니다. 이포교가 열쇠를 문갑에 꽂았습니다. 철커덕. 자물쇠가 풀렸습니다. 문갑이 열리는 순간 이포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에는 두루마리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오래되어 누렇게 바랜 종이였지만 그 위에 적힌 글자들은 또렷했습니다. 영모에 가담한 대신들의 이름과 관직, 그리고 각자의 수결이 적힌 혈서 문서였습니다. 피로 쓴 글자들이 붉게 빛났습니다. 이포교의 이름도 그 뒤에 있는 대신의 이름도 거기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포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류만석이 옆에서 들여다보다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이것이 뭐요? 영모 문서라는 것이 이것이요? 이포교가 두루마리를 황급히 말아쥐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이것을 누가 보았는가?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자신은 물론이고 그 뒤에 있는 대신까지 모조리 끝장이었습니다. 이포교가 눈을 들어 옥령과 류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아니, 싸늘하다 못해 살기가 돌았습니다. 이 두 사람을 살려둘 수 없소? 류만석이 흠칫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열쇠만 빼앗으면 된다 하지 않았소? 형님, 이 문서를 저들이 보았소. 저들을 살려두면 우리가 끝이요. 그렇다고 사람을. 형님도 이미 공범이요. 이 자리에서 망설이면 형님도 같이 끝나는 것이요. 류만석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고개를 돌렸습니다. 외면이었습니다. 그것이 묵인이었지요. 이포교가 사내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폐가 뒤로는 벼랑이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도 벼랑 아래는 아직 겨울처럼 서늘한 곳이었습니다. 바람이 아래에서 위로 치솟아 올라왔습니다. 옥령과 류진사가 사내들에게 팔을 잡힌 채 그 벼랑 끝으로 끌려갔습니다. 발 아래로 아득한 낭떠러지가 보였습니다. 달빛 아래 까마득한 어둠이었지요. 옥녀는 발끝이 벼랑 끝에 닿는 것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 속에서 옥녀는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류진사, 이 어르신만은 살아야 한다. 이 어르신이 평생 짊어온 것이 세상에 드러나야 한다. 그것이 드러나지 못하고 이 벼랑 아래로 사라지면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린 모든 것이 묻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옥년이 눈을 떴습니다. 이포교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저를 죽이더라도 아버님만은 살려주십시오. 이 어르신은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저만 없애면 되지 않습니까? 이포교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둘 다 없애는 것이 깔끔하오. 그 문서는 이미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이포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흔들렸지요. 무슨 소리요? 제가 베껴둔 것이 있습니다. 저를 없애도 그것은 이미 제 손을 떠났습니다. 저를 없애는 순간 그것이 세상에 나돌 것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옥녀는 베껴둔 것이 없었지요. 그러나 이포교가 그것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이포교가 잠시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이를 갈았습니다. 허풍이요. 그런 것이 있을 리 없소. 죽여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맞부딪혔습니다. 어느 쪽도 먼저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이포교의 눈빛이 흔들리다가 결국 굳었습니다. 잡소리 집어치우시오. 이포교가 사내에게 눈짓했습니다. 사내가 옥년을 벼랑 끝으로 더 밀었습니다. 발이 허공에 걸렸습니다. 옥년의 몸이 기울었습니다. 손이 허공을 잡으려 했습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류진사가 사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붙잡힌 팔을 꺾어 빠져나오더니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벼랑 끝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허공에 걸린 옥년의 손목을 두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당겼습니다. 류진사의 발이 벼랑 끝 흙을 파고들었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추락할 것 같았지요. 아버님, 놓으십시오. 아버님까지 위험합니다. 류진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두 손으로 옥년의 손목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침해도 헛것을 보는 사람의 눈도 아니었습니다. 선명하고 단단하고 무언가를 오래 결심해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이포교가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저 고집스러운 영감을. 이포교가 앞으로 걸어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파공, 화살이 이포교의 칼을 쳐내며 땅에 박혔습니다.
이포교가 소스라쳐 물러섰습니다. 동시에 산 아래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쏟아져 올라왔습니다. 무사들이었습니다. 삼면에서 일시의 폐가를 에워쌌습니다. 이포교의 사내들이 칼을 뽑아들었지만 수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았지요. 어둠 속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멈추거라. 삿갓을 벗어든 사내가 횃불빛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창고 앞에서 옥년을 도왔던 그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허름한 도포가 아니었습니다. 임금의 어명을 받은 암행어사의 복장이었지요. 마패가 달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박어사또시다. 무사들이 일시에 이포교의 일당을 에워쌌습니다. 이포교가 뒤로 물러서며 칼을 치켜들었습니다. 한 걸음만 더 오면 이 여인을. 그러나 이포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류진사가 벼랑 끝에서 옥년을 끌어올린 채 두 발로 땅을 딛고 서더니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온 산이 울릴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이포교, 내 이름이 그 혈서에 있다. 내가 한 일을 하늘이 다 보았느니라. 그 목소리에 이포교의 손이 흔들렸습니다. 무사들이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달려들어 이포교의 팔을 꺾었습니다. 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포교가 땅바닥에 쓰러졌지요. 류만석은 이미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이 풀려 일어서지도 못했습니다. 사내들이 모두 포박당하는 것을 바라보며 그저 넋을 잃고 앉아 있었지요. 옥년은 벼랑 끝에서 물러나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류진사가 옥년의 곁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옥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느냐?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옥년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3년을 이 집에서 버티며 강가 창고에서 추위를 견디며 산길을 오르내리며 한 번도 제대로 울지 못했던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울어라. 실컷 울어라. 류진사가 옥년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그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봄밤 산속에서 벼랑 끝 가까이에서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박어사가 다가와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류진사가 박어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맑고 또렷했습니다. 오랜 세월 기다려온 사람이 마침내 기다림의 끝에 선 눈빛이었지요. 류진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늦지 않았네. 살아있으니 늦지 않았어. 그 말이 밤산 속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박어사의 무사들이 이포교의 일당을 하나하나 포박했습니다. 칼을 찬 사내들이 저항했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삼면을 에워싼 무사들의 기세에 눌려 하나둘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지요. 횃불빛이 폐가 앞마당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살기가 돌던 그 마당이 이제는 포박된 자들의 신음소리만 낮게 깔렸습니다. 봄밤 산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횃불이 일렁였습니다. 이포교는 두 손이 묶인 채 땅바닥에 꿀려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 차갑고 번들거리던 눈빛이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그저 겁에 질린 사내의 얼굴이었습니다. 류만석은 그 옆에서 넋을 잃고 앉아 있었지요. 무릎이 풀려 일어서지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저것이 욕심이 사람을 데려가는 자리로구나 하는 것을 옥년은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박어사가 이포교 앞에 섰습니다. 마패를 손에 쥔 채 내려다보는 눈빛이 서늘했습니다. 이포교, 내 죄를 아느냐? 이포교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지요. 영모의 가담한 대신의 밀정으로 암약하며 영모의 증거를 없애고자 무고한 어르신과 여인을 살해하려 한 죄. 이것이 내 죄다. 소인은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위에서 시킨 것을 따른 것이지 소인이
먼저 나선 것이 아닙니다. 박어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킨 자가 있다면 그 자도 함께 심판받을 것이다. 그 대신은 이미 한양에서 포박되었다. 이포교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지요. 땅바닥을 내려다보는 그 눈빛에서 오래 악을 품고 살아온 사람의 마지막이 보였습니다. 박어사가 류만석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류만석? 내 죄는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류만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심 어린 후회인지 두려움에서 나온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요. 소인이 눈이 멀었습니다. 재물에 눈이 멀어 저자의 꿰매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소인은 사람을 해치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외면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박어사의 말 한마디에 류만석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지요. 담장 너머에서 부엉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봄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사들이 일당을 끌어내는 동안 박어사가 옥령과 류진사에게로 다가왔습니다. 류진사는 폐가 문지방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옥년이 그 곁에 바짝 붙어 류진사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지요. 두 사람 모두 흑투성이었습니다. 옥년의 저고리는 벼랑 끝에서 끌려다니며 찢겨 있었고 류진사의 도포는 흙이 묻어 얼룩덜룩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박어사가 두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암행어사가 무릎을 꿇는 것을 보고 옥년이 황망해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박어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어르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류진사가 박어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깊고 또렷했습니다. 오늘 밤은 안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네가 늦지 않았으니 됐네. 살아있으니 늦지 않았어. 박어사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요. 어르신께서 수십 년 전 그 영모 현장을 목격하시고 혼자 그 증거를 품고 살아오신 것을 이제야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류진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가 끄덕이는 순간 무언가 오래 눌려있던 것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류진사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수십 년을 혼자 짊어온 무게가 그제야 내려지는 것 같았지요. 옥년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 가슴이 저렸습니다. 이 어르신이 치매 행세를 하면서도 이 고을을 떠나지 않으셨던 것이 이 증거를 지키기 위함이었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박어사가 자리를 물러나고 나서였습니다. 옥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류진사가 옥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셨던 것입니까? 처음부터 치매가 아니라 알고 계셨던 것입니까? 류진사가 옥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따뜻하고도 미안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옥년아. 옥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버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로 정신이 흐려졌단다. 아들을 잃고 나서 정말로 한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내 밥상을 차려주던 날부터였다. 조금씩 돌아왔어. 옥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아버님은 저를 알아보고 계셨던 것입니까? 처음부터? 알아보고 말고 내가 내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던 첫날부터. 그런데 왜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류진사가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을 하는 순간 내가 위험해졌을 것이다. 그 증거를 아는 자가 하나 늘어날수록 죽어야 할 사람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었으니까. 옥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헛소리를 하고 허공을 바라보고 혼자 웃던 그 모든 날들이 옥년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류진사가 천천히 손을 들어 도포 깊숙한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고 구겨진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종이가 오래되어 누렇게 바랬고 접힌 자리가 닳아 곧 찢어질 것 같았지요. 류진사가 그것을 옥년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오래 품고 있었다. 옥년아, 이제 내가 가져야 할 것이다. 옥년이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펼치는 순간 익숙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옥년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남편 류성준의 글씨였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옥년은 눈을 닫고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버지, 제가 먼저 가거든 옥년이를 부탁드립니다. 그 아이는 이 집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람입니다. 제가 곁에서 지켜주지 못하고 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한이옵니다. 아버지가 지켜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옥년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편지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서방님께서 아버님께 이런 부탁을 하셨던 것입니까? 그러니까 류진사가 내쫓기면서도 강가 창고에서 추위를 견디면서도 산속 폐가에서 숨을 죽이면서도 옥년 곁을 떠나지 않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님, 옥년이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서방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까? 류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가에도 무언가가 맺혀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사람 보는 눈이 나보다 나았던 거지. 옥년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꼭 품고 엎드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년을 이 집에서 버티며 강가에서 손이 닳도록 바느질하며 한 번도 제대로 울지 못했던 것이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서럽고 억울하고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하고 고마운 눈물이었습니다. 류진사가 옥년의 등을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울어라, 옥년아. 많이 울어라. 내가 참은 것이 얼마인데. 그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봄밤 산속에서 횃불빛이 서서히 꺼져가는 가운데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영모의 전모가 밝혀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류진사가 수십 년을 품어온 혈서, 문서는 조정을 뒤흔들었지요. 영모의 가담한 대신들의 이름과 수결이 낱낱이 적힌 그 문서 앞에서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포교가 신문 끝에 영모의 전모를 자백했습니다. 그 뒤에 있던 대신이 주동자였고 이포교는 그 대신의 지령을 받아 류진사를 제거하려 했던 것이었지요. 이포교는 영모죄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 뒤에 있던 대신도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고 삼족이 연루되어 심판을 받았지요. 마을 사람들이 포박되어 끌려가는 이포교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것이 그 나쁜 놈이로구나. 죄 없는 어르신을 그리도 오래 괴롭혔다더라. 하늘이 보고 계셨구나. 선한 끝은 있고 악한 끝은 없는 법이야. 류만석은 류씨 집안의 전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벼슬도 집도 전답도 모두 사라졌지요. 유백일에 오르는 류만석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옥년은 아무런 통쾌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허무했습니다. 사람이 욕심 하나 때문에 저리도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인가 싶어 그저 씁쓸했지요. 임금이 옥년을 불렀습니다. 옥년은 난생 처음 궁궐 마당에 발을 디뎠습니다. 궁궐의 지붕이 하늘을 가를 듯 솟아 있었고 마당 가득 조정 신하들이 도열해 있었지요. 봄 햇살이 기와 위에 눈부시게 내려앉았습니다. 옥년은 그 가운데를 걸으면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떨리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것을 버텨왔는지를 생각하면 고개를 숙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임금이 옥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들었다. 영모의 증거를 품은 어르신을 목숨 걸고 지켰다 하더구나. 그 공이 작지 않다.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말하여라. 옥년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사옵니다. 아무것도 없다 하느냐?
한 가지만 바라옵니다. 아버님께서 따뜻한 곳에서 여생을 보내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으로 족하옵니다. 조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임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마음이 곧 큰 덕이로다. 임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직접 옥년의 앞으로 걸어 내려와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도열한 신하들이 모두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눈을 떼지 못했지요. 이 여인이 나라를 구한 것이요. 임금이 선언했습니다. 옥년에게는 정부인 품계가 내려졌습니다. 류진사는 수십 년 전 억울하게 빼앗긴 관직을 되찾았습니다. 사헌부 감찰의 직함이 다시 류진사의 이름 앞에 붙었지요. 임금의 명이 내려진 날 이후로 일들이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류씨 집안의 재산 일부가 돌아왔습니다. 류만석이 가로채기 전에 전답들이었지요. 옥년은 그 전답을 받아들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강가 창고에서 바느질로 하루하루를 버티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이런 것들이 손에 들어오다니 꿈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었지요. 류진사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이 고을에서 너무 오래 버텨온 탓에 이제는 고향 산천이 보고 싶다 하셨지요. 옥년은 류진사의 짐을 손수 쌌습니다. 속옷을 가장 먼저 넣었습니다. 강가 창고에서 류진사의 어깨에 둘러들였던 그 속옷이었지요. 낡고 해졌지만 버릴 수 없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봄볕이 환하게 내려앉는 날이었습니다. 강가에서 버들가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류진사가 옥년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옥년아, 너도 함께 가지 않겠느냐? 옥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이 건강하시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버님이 계신 곳이 제 고향이옵니다. 류진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내 아들이 참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옥년은 웃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웃었습니다. 류진사가 옥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걸음이 느렸습니다. 그러나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지요. 수십 년을 짊어온 무게를 내려놓은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옥년은 류진사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버들가지가 흔들렸습니다.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가에서 바느질하던 그 날들이, 된장을 담그던 그 손길들이, 폐가에서 류진사의 손을 잡고 앉아있던 그 밤들이 가슴속에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있었기에 지금 이 봄볕이 이토록 따뜻한 것이었지요. 훗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강가에서 바느질로 버텨낸 과부 며느리가 나라를 뒤흔든 역모를 밝혀냈다더라. 치매 든 시아버지인 줄만 알고 목숨 걸고 지켰더니 그 어르신이 조선을 뒤집어 놓을 비밀을 품고 있었다더라. 쫓겨난 며느리가 정부인이 되었다더라.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옥년은 그 수군거림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정부인의 품계도 돌아온 재산도 옥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치마 깊숙이 간직해둔 낡은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남편의 글씨로 쓰인 그 편지였지요. 그 아이는 이 집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람입니다. 옥년은 그 편지를 꺼내 읽을 때마다 웃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서방님, 저 잘 버텼지요? 강물이 흘렀습니다. 버들가지가 흔들렸습니다. 봄볕이 옥년의 어깨 위에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하늘은 처음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선한 사람이 결국 이기는 법이었습니다. 하늘은 반드시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으셨는지요?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반갑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늘 평안히 깃드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